기요탱의 새 사용 도구는 혁명법과 질서에 도전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경고처럼 파리의 하늘 아래 떠 있었다. 왕의 근위병들의 피로 얼룩졌던 칼날은 곧 왕 자신에게 떨어지게 된다. 1792년 8월 폐위당한 왕은 감옥에 갇히고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자코뱅당은 정부의 지배권을 두고 의회 온건파인 지롱드당과 일전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파리의 시가지에서는 새로운 정치운동이 일고 있었다. 귀족적인 전통을 거부하는 상징으로서 보통 시민들이 귀족의 치마바지인 큐럿 입기를 거부하는 운동이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치마바지를 입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퀼롯이라고 불렀다. 상킬롯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프랑스의 인민이라고 생각했죠. 가장 빈곤한 계층은 아니고 제법 잘 사는 예술가와 가게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손으로 빌어먹고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상킬롯이라는 말은 귀족도 부자도 아닌 보통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코뱅과 지롱드파가 국민공예가 된 의회를 이끌어가는 동안 이들 상킬롯이 파리 시정을 장악했다. 혁명 세력은 남은 프랑스 군대를 지휘하며 외세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지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고 있었다. 혁명 정부는 국경에서는 적과 싸우면서 내부의 적도 물리쳐야만 했다. 내부의 적이란 파리를 침략자의 손에 내어줄지도 모를 바로 친왕실 세력이었다. 이때 성직자와 언론인, 일반 시민을 포함한 1000명 이상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로베스피에르는 내부의 위기에 집중하려 했으나 그의 친구이자 법무장관인 조르조 당통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가담하라고 부추겼다. 무리 짓기를 좋아하고 목소리가 요란한 당통은 로베스피에르와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다. 당통의 이름은 곧 파리 전역에 알려졌다. 당통은 허풍이 세고 술과 도락을 즐길 줄 아는 인물이었죠. 상류층 출신이지만 노동계급과도 친화력 있게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로베스피에르와는 달랐습니다. 이런 것은 로베스피에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프로이센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당통은 화려한 수사로 군대를 동원해 전쟁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이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군대가 다가오자 당통은 시민에게 소리칩니다. 대담하게, 더욱더 대담하게, 언제나 대담하게 우리는 조국을 구할 것이다. 그는 침략군에 대항해서 국민들을 봉기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고 설득력이 아주 대단했죠. 건장한 장정들이 모두 군대에 입대하는 바람에 파리는 무방비 상태가 됐고 감옥에는 정치범들로 넘쳐났다. 시내엔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감돌았다. 말하는 혁명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감옥으로 쳐들어가 재수자들을 사육하라고 요구했다. 외국 군대가 파리로 진군해 오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파리에서 혁명의 적인 재소자들과 연결이 되었다면 시민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9월의 첫 주, 전선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소식이 도착한다. 프로이센이 파리로 오는 길목에 있는 작은 도시 베르덩을 함락했다는 소식이었다. 적은 이제 단 몇 킬로미터밖에 와 있었다. 시내에는 공포감이 절정에 달했고 상킬롯들은 감옥으로 쳐들어가 재수자들에게 격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상킬롯들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특히 완고한 성직자와 귀족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가서 직결 재판을 하기 시작했죠. 재판은 매우 신속했고 곧이어서 사륙이 잇따랐습니다. 여자 재소자들은 겁탈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었고 성직자들은 할복을 당했으며 귀족들은 사지가 절단되었다. 며칠 사이에 죽음을 당한 죄수가 1600명이 넘었다. 9월의 대학살 소식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자 혁명을 반대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영국 해협 건너편에서 런던 타임스는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냈다. 이런 짓이 인간의 권리인가? 이것이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유란 말인가? 미개지인 아프리카에 4발 달린 독재자들, 이 2발 달린 파리의 짐승들보다는 훨씬 우월할 것이다. 혁명은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았다. 로베스페르조차도 시민들이 너무 지나쳤고 혁명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엄격한 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웅변을 통해서 이 청렴결백한 지도자는 혁명의 지휘자로 최전선에 선다. 로베스페르는 한때 입헌 군주제를 지지한 적이 있긴 했지만 그도 이제는 왕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결정은 순식간에 이뤄졌고 프랑스는 자신의 군주를 재판에 회부했다.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될 것은 형량뿐이었다. 온건한 지롱드 당은 왕의 목숨을 살려주자고 요구하다가 의회에서 외면을 받았다. 지롱도당은 국민공회의 토론 과정에서 하나의 정파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꼭 죽여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롱드 당은 더 많은 피를 요구하는 자코뱅 당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다. 자코뱅 당은 왜 왕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로베스피에르가 매우 적절하게 묘사했듯이 혁명이 살기 위해서는 왕을 죽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옳다면 혁명은 그릇된 것이 되니까요. 어떤 체제에서든 이 반역자에 대한 형벌은 오로지 죽음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왕에게 전시의 조국을 배신한 죄가 있다면 이 반역자로서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 것입니다. 1793년 1월 20일 루이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날 저녁 왕은 짧은 시간 동안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다. 가족들의 눈물 앞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이튿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가족들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단두대로 가는 길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다. 이튿날 아침 마차가 와 루이를 단두대로 데려갔다. 그는 담담한 자세로 칼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을 했다. 나의 죽음에 대해 죄 있는 자를 용서하노라. 진정으로 말하건대 이 피는 프랑스로서는 흘릴 필요가 없는 피다. 그러나 북이 울리는 가운데 그는 단두대로 끌려나갔다. 오전 10시 22분 한때 왕이었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대포 소리를 들은 왕비 마리는 절망하며 쓰러졌다. 왕의 피를 보고 나자 혁명 세력은 의기양양해졌다. 그러나 곧 반혁명 세력이 자신들의 승리를 외치게 된다. 이들이 노리는 목표물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먼 장폴 마라였다.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의 처형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과격한 혁명 분자들이 승리를 외치고 프랑스 공화국이 피해 젖어 탄생하는 절정의 순간이었다. 1792년 말경 아직 일천한 혁명이
반역자들의 위협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코뱅당은 점점 더 난폭한 방법으로 혁명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지방 주민을 대표하는 지롱두당은 내전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해 폭력의 사용은 되도록 줄이고 싶어 했다. 이들의 가장 큰 적수인 장폴 마르는 반혁명 음모자로 의심되는 인사들의 이름을 신문에 게재하고 격렬하게 지롱두당을 공격했다. 한때 200명의 처형을 요구했던 그는 이제 20만 명 이상의 처형을 촉구했다. 마라의 신문을 보면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자신이 누구보다도 극단적이 돼서 사람들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점이죠.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의 목만 자르면 이 일은 잘 풀릴 것이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몇 명의 목을 더 치면 된다. 그런 식이죠. 1792년 갑자기 파리 시민들이 다른 사람을 학살하기 시작한 데는 마라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과격한 운동은 도처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파리 교회 주민들은 자코뱅당의 난폭성에 붕괴해 유혈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 그 메시지는 지방의 열정적이고 단호한 젊은 여성 샤를로트 코르테에게까지 전해졌다. 샤를로트 코르테는 카행시에 사는 평범한 여성이었죠. 그녀는 살상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잔인한 테러의 주범은 마라이고 혁명을 과격하게 이끌고 간 사람도 인민의 벗을 창간한 마라라고 생각하게 되죠. 1793년 7월 13일 샤를로트는 파리에 도착한다. 인민의 벗의 창간이는 항상 집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라는 언제나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샤를로트는 외국 군대와 합작해 혁명을 끝내려고 하는 반역자들의 명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라에게 접근했다. 마라는 샤를로트에게 반역자는 이튿날 기요틴으로 처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다. 명단을 그에게 주면서 이 샤를로트는 작은 양날 단도로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소위 인민의 벗은 이렇게 해서 죽고 그의 신문이 내뿜던 분노의 목소리도 잠잠하게 되었다. 혁명이 점점 더 피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온 것이 마라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쉬웠죠. 그래서 마라는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샤를로트가 1793년 그를 살해한 것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잔혹행위들이 실제로 마라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샤를로트는 도망칠 시도도 하지 않았다. 재판정에서조차 그녀는 참여하지 않았다. 마라를 암살함으로써 피고는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 평화입니다. 그가 죽었으므로 이제 조국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샤를로트는 신속하게 처형되었고 평화를 바라던 그녀의 꿈도 함께 사라져갔다. 그녀는 마라를 죽였지만 도리어 마라의 전설을 만들어냈다. 그의 죽음은 혁명화가 다비드의 솜씨로 묘사돼 걸작으로 남았다. 마라는 순교자가 되어 거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심장, 마라의 심장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장례식장 때는 살해 당시 들어가 있던 욕조를 십자가처럼 제단 위에 올려놓았죠. 마라의 죽음이란 다비드의 그림을 보면 마라의 몸이 마치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몸을 형상화시킨 조각품 피에타의 예수와 똑같은 자세로 쭉 늘어져 있습니다. 마라와 예수를 동일시하는 면이 분명히 보이고 이제 과격한 공화국에서 그는 새로운 신의 상징이 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마라에게 쏟아지는 찬사가 셈이 났지만 실용주의자인 그는
당장의 긴박한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 마라는 죽었지만 아직도 왕실의 피를 요구하는 다른 혁명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죽음의 대기실 콩시에르주리. 남편의 처형이 있은 지 8개월 뒤, 그리고 샤를로트 코르데가 죽은 지 며칠 뒤, 마리 앙투아네트는 여전히 이곳의 작고 캄캄한 감옥에 혼자 갇혀 있었다. 남편 루이의 처형 이후에 마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은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에게는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이제 마리는 아들이 혁명 세력들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도 곧 잊게 되리란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의 우려대로 아들은 2년 만에 학대와 냉대로 죽어갔습니다. 마리는 이제 겨우 38살이었지만 혁명으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혁명 전까지만 해도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788년에서 89년에 이르면서 점점 더 야위어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지요. 이젠 아름답고 상냥하던 자신의 매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는 너무 야위어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죠. 10월 15일, 마리는 반역죄와 국고를 탕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 제출된 유일한 증거는 음란한 폭문뿐이었다. 죄목에 추가된 마지막 혐의는 아들과 근친 상간을 했다는 것이었다. 마리는 자신을 옹호하려고 일어섰다. 모든 어미된 자들의 양심과 가슴에 호소한다. 당신들 중에 그런 가공할 이야기에 몸을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성들이 그 혐의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대중들의 동정심에 힘입어 마리는 오스트리아로 추방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결국 마리도 남편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었다. 마리는 어느 의미에서 처음부터 불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동맹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재앙으로 끝났죠. 또 성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남편과 함께 웃음거리가 됐고 사치스러운 궁정문화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엔 부패하고 퇴폐적인 문화로만 보일 뿐이었죠. 그래서 유난히 미움과 증오를 샀고 매도당했습니다. 콩시에르 주리에서 마리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용감하게 최후를 마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지막 작별 편지를 썼다. 단두대에 오르기 전 반백의 긴 머리카락은 잘려나갔다. 두 손은 단단히 결박되었다. 감옥 밖으로 호송될 때 그녀는 제대로 된 마차가 오기를 기대했지만 대신 살벌한 사용수용 호송마차가 왔다. 저 형장에 갈 때 마리는 왕과 같은 대우를 받길 바랬습니다. 문이 닫힌 마차에 타서 군중들이 가까이서 야유를 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붕도 없는 마차에 태워서 거리의 시민들이 온갖 끔찍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때 왕비의 채통을 지녔던 마리는 지붕이 없는 사용수용 호송마차에 앉아 파리 시내를 거쳐 당당하게 기요틴으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과 제목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는
이렇게 사라져갔다. 그로부터 2주 뒤 더 많은 처형이 일어나서 국민공회의 한 의원은 기요틴에서 차례차례 사라진 수많은 동료들을 보며 쓸데없는 생명의 낭비를 지적한다. 혁명은 이제 제 자식을 잡아먹고 있다고 당통은 외쳤다. 친구들이, 혁명은 결코 장미 향수만은 아니라 유혈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1793년 9월 혁명이 일어난 지 4년 만에 프랑스는 산산이 해체되었다. 지방에서는 격렬한 폭동이 일어났고 유럽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경지대에서는 군대가 엄청난 전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프랑스에 처절한 패배를 안겨주며 영국은 툴롱 항구 도시를 점령했다. 유럽은 이제 프랑스의 국경까지도 잠식해오고 있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혁명에 휘말리자 적국과 우방국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땅을 떼어가지는 못해도 프랑스를 영원히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죠. 프랑스는 전 유럽에서 고립됩니다. 영국에 봉쇄당하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침략을 받게 됐죠. 파리 시민들은 반혁명 세력이 승리해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질까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국민의회의 탁월한 웅변가들인 당통과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담하게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계엄령을 만들자고 동지들을 설득했다. 이제 모든 프랑스인이 성스런 평등주의를 누릴 때로 배신자와 반혁명 분자들의 정의의 이름 평등주의의 칼날을 부과해 조국을 구하기 위해 공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혁명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소위 공포정치라는 난폭한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혁명 세력은 과감한 전시정책을 세우고 새로 제정한 헌법과 그에 따른 권리를 정지시켰다. 경찰 스파이가 전국 방방곡곡에 스며들었고 반혁명 분자로 의심받는 용의자는 검거되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형되었다. 공포정치는 비상통치방편으로 구성된 것이죠. 이들이 생각한 공포는 공화국의 반체제 인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겁에 질리거나 또는 체포되어 처형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조금이라도 의욕이 있으면 누구든 단두대로 보내졌다. 죽은 왕에 대해 애틋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정치인들이나 새로운 형태의 호칭인 시민이란 말 대신에 옛날식 무슈나 마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도 그 대상이었다. 긴장되고 팽팽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이웃 주민들이 서로를 고발했다. 파리 시내는 사형수 호송마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사람들 머리에 처형이란 말이 깊이 박혀 있었어요. 파리에 경찰 스파이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었지요.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가 누군가가 꺼림칙한 소리를 하면 곧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빵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만 해도 고발을 당했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추세나 혁명에 대해 기꺼이 열광하지 않거나 혁명을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잠자코 있기만 해도 곤경에 빠졌죠. 국민공회는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고 잔혹할 만큼 효율적으로 재판과 처형을 진행시켰다.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 측은 12명으로 구성되는 공안위원회를 구성했다. 권력은 보다 작은 그룹인 공안위원회로 위임되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12인 위원회가 집단적인 독재체제로 다스리게 되었죠. 유려한 언변과 혁명에 대한 비전을 지닌 로베스피에르는 곧 이 위원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목소리가 되었다. 그 목소리는 더 많은 피를 불렀다.
로베스피에르의 정치력 중 한 가지 아이러니는 초기에는 사형제를 격렬하게 반대했었는데 후에 공포 정치와 기요틴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점이죠. 그는 이렇다 할 해명 없이 그저 시대가 바뀌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혁명은 로베스피에르를 완고하게 바꿔놓았다. 한때는 자유 언론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가 이제는 구체제의 흔적인 검열을 지지했다. 교회가 이미 공격을 받고 있던 터에 그는 과격한 혁명 세력 중의 한 명인 자클르네 에베르와 함께 새로운 강령, 비그리스도교화를 제안했다. 전쟁의 위기와 내부의 저항이 절정에 달했던 1793년 여름,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뿌리는 성직 자유, 종교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적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 자신들이 할 일은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됐죠. 종교란 미신과 광신에 불과하므로 이 모든 것을 짓밟아 없애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인이란 뜻의 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리는 전부 이름이 바뀌었다. 종교적인 상징은 파괴되었고 새로 떠오른 성인인 마라에 대한 찬사로 대체되었다. 과격한 혁명 세력에게는 교회가 단지 적으로만 보였죠. 교회와 성당에서 제단을 없애고 스테인드 글래스를 부쉈으며 성인의 상을 때려 부수고 교회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이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왕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력 기원조차도 금지됐다. 이제 햇수는 예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군주를 타도한 1792년 9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달의 이름도 계절에 따라 다시 지었다. 7월은 테르미도르, 4월은 폴로리알로 바뀌었고 한 달을 열흘 단위로 해서 3주로 나뉘어 놓았다. 혁명 달력은 기독교 신앙에 대항하는 무기였습니다. 한 주가 열흘이 되다 보니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게 됐는데 바로 그걸 노린 거죠. 이 공포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봉기하는 자들은 잔인한 철퇴로 진압당했다. 반혁명 세력이 입지를 얻어가던 리옹시에서 공안위원회 측은 난폭하게 이를 데 없는 진압의 표본을 선보인다. 수백 명의 반란자들을 묶어 들판으로 끌고 나가 집단으로 처형한 것이다. 프랑스 서부 방대 지역도 역시 반혁명 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다. 이곳의 반란군과 성직자들은 밧줄에 묶인 채 배에 태워져 바다로 나갔고 배는 잔혹하게 침몰되었다. 밤배에서만 10만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파리에서는 기요틴이 더욱 미친 듯한 속도로 사람들 목에 내리꽂혔다. 그러나 프랑스 군대는 국경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 뛰어난 젊은 사령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지휘 아래 프랑스 군대는 영국 해군을 톨렁에서 물러가게 만들었다. 혁명은 다시 살아났다. 로베스피에르는 권력의 절정에 서 있었다. 그는 반혁명 세력을 소탕하고 공포정치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공포정치는 한동안 상당한 효과를 거둡니다. 정부와 국민을 단합시키고 동쪽과 북쪽 전선에서 외부의 적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죠. 또한 파리의 반혁명 세력이나 지롱드당의 철퇴를 내림으로써 내전을 막는 데 주요했습니다. 공포정치는 그 목적을 달성했지만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을 처음 실시했던 장본인 로베스피에르가 희생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와 유혈로 혁명을 구해냈다. 고무된 군대는 국경에서 적군을 몰아내고 있었고 내부의 반체제 인사들도 소탕되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 더 무서운 공포를 이용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겠다는 것. 이른바 도덕공화국이었다.
그가 말하는 도덕이란 국민 도덕이었죠. 이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단지 법에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으론 덕이 있는 시민이 될 수 없고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됐습니다. 조국의 적을 섬멸해야만 됐습니다. 1794년 2월 5일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철학을 담은 연설을 한다. 덕이 없는 공포는 재앙이다. 그러나 공포 없는 덕은 힘이 없다. 그는 공포와 덕을 연계시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생각 속에서 공포는 덕을 창조해내는 도구가 됐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당통이 보기에 혁명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인 당통파는 이제 공포를 끝내야 한다고 확신했다. 공포 정치는 목적을 다했고 자칫 혁명을 불 속에 던질 위험에 처했다고 보았다. 1794년 봄 상황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식량 사정도 나쁘지 않았고 전쟁도 유리하게 전개되자 당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부도 새로운 체제로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당통은 공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것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았죠. 단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지 않고 잠재적인 반역으로 본 겁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도덕공화국 안에는 반역에 대해서 오로지 한 가지 대응만이 있을 뿐이었다. 당통파는 검거되어 신속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로베스피에르는 수천 명을 죽음으로 보냈지만 실제 처형 때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는 옛 동지와 친구들의 처형에 입회하지 않았다. 칼날을 향해 걸어가며 당통은 소리쳤다. 오직 유감스러운 점, 내가 로베스피에르보다 6주 미리 가는 것뿐이다. 당통파가 제거되자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를 더욱더 유혈이 낭자한 공포정치 속으로 몰아넣었다. 공포정치란 1794년 봄에서 여름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의 통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처형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면서 특히 파리 시내는 음산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전국이 온통 공포의 도가니가 됐지요. 처형자 수는 파리에서만 한 달에 800명에 이르렀고 후반에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파리의 사형 집행관들은 전례 없이 바빠졌다. 그러나 1794년 6월 6일 사형 호송마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멈추었고 기요틴도 침묵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새로운 종교적인 휴일을 선언한 것이다. 바로 신을 위한 축제였다. 그는 옛 가톨릭의 신을 새로운 신인 이성의 여신으로 대체하고 싶어 했다. 로베스피에르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파리신에 거대한 그림을 걸고 숭배의 대상을 만듭니다. 1794년 6월 흰 제복을 입은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종이산이 떠오르고 로베스피에르가 산 꼭대기에서 나타납니다. 긴 예복을 입고 걸어 내려오죠. 그 순간 다들 이랬을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신 아니면 왕? 공포정치가 번져가는 가운데 벌어진 이 축제는 동료들이 보기에 마치 현실 세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로베스피에르가 극단에 몰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분별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광신주의로 흘러 완전히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자 곧 로베스피에르는 의혹에 가득 찬 눈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관역을 맞췄다. 그해 6월 27일 테르미도르 쿠데타 9일째 되던 날 그는 국민공회에 나타나 위협적인 연설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로베스피에르의 마지막 연설이 되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전술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체포되기 하루 전에 공화국의 적으로 지목된 인사들의 명단이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건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했지요. 이튿날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 그는 체포됩니다.
뜻밖의 목소리들이 힘을 얻으면서 로베스피에르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대표들은 그를 악한으로 선언하고 국민공회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한다. 할 말을 잃은 로베스피에르와 몇 명의 동료들은 시청으로 잡혀가 그날 밤 감시를 받았다. 이튿날 아침 총성이 울려 퍼졌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간 경비병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로베스피에르의 동지 중 한 명은 창밖으로 몸을 던졌고 또 한 명은 총으로 자결한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얼굴에 총알이 박힌 채 반혼수 상태로 발견됐다. 그의 턱은 자살 기도로 부서져 있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최후의 몇 시간을 공안위원회 테이블 위에서 지냈다. 바로 자신이 무서운 유혈 사태로 전국을 몰아가며 공포정치를 폈던 방이었다. 이전의 동지들에게 조롱과 수모를 받자 로베스피에르는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웅변의 달인도 할 말을 잃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가 세상을 떠난 콩셰르 주리에서 그도 역시 단두대에 오를 준비를 했다. 그의 감옥 동료이자 혁명 동지인 생쥐스트는 인권 선언을 그린 그림을 보며 말했다. 적어도 우린 저걸 해냈어.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을 앞장서 지휘해 프랑스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그는 사회의 질서를 재정립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유혈과 독재 체제를 가동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혁명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다. 공포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정이 필요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었다면 그것은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794년 7월 27일 이 청렴결백한 지도자에게도 기요틴의 칼날이 내려왔다. 공포정치의 마지막 유혈이었다.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공포정치도 사라졌다. 하지만 혁명은 죽지 않았다. 인간의 권리, 민주주의, 새로운 공화국 등 혁명의 업적들은 혁명 세력보다 오래도록 살아남았다. 프랑스는 이제 또 하나의 공포, 어쩌면 더 끔찍한 공포일 수도 있는 과거 전제군주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5년의 정치기가 지난 뒤 권력은 또다시 단 한 사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혁명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나폴레옹의 대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19세기 이후까지도 살아남았다고 주장한다. 혁명은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최초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확립돼 있던 군주제 하에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죠. 혁명은 유럽의 오랜 봉건 체제를 해체했고 서구 문명의 진로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프랑스 혁명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폭력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국민들은 불공평해 보이는 제도를 전복하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공정하다고 합의하는 체제로 대체할 권리가 있는가? 그 과정에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린 여전히 그런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 탄생 200여 년이 지난 뒤 로베스피에르의 망령은 러시아에서 베트남, 중국,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혁명 위에 떠돌고 있다. 프랑스의 민주주의 실험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전제 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 어디에서든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은 영원하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 학예, 그리고 혁명을 향한 외침인 것이다.